멀쩡해 보이던 나라가 단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불과 한 해 전까지 선진국 진입을 자축하던 나라가 가진 돈이 바닥나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평범한 회사원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멀쩡하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지고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붙이를 꺼내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1997년 그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직전의 한국을 봐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의 한국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수십 년 만에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이뤄냈죠.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고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1996년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다. 그런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기업들은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키웠습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그게 미덕이던 시절이었어요. 은행은 돈을 빌려줬고 기업은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아무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997년 1월 첫 번째 균열이 터졌습니다. 한보라는 거대한 기업이 무너진 거예요. 당시 재계 순위로도 손꼽히던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를 냈어요. 문제는 그 빚의 규모였습니다. 한 기업이 진 빚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컸어요. 그 돈은 대부분 은행에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기업이 쓰러지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휘청였어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한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대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몸집을 키운 거죠. 빚더미 위에 세운 거대한 성이었어요. 한보의 부도는 그 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신호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한보가 쓰러진 그 해 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3월에는 산미가, 4월에는 진로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7월 자동차를 만들던 거대 기업 기아마저 흔들렸어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기아는 국민 모두가 아는 큰 기업이었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혜태가, 뉴코아가, 그리고 연말까지 여러 기업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마치 도미노 같았어요. 하나가 쓰러지니 그 다음이 쓰러지고 또 그 다음이 쓰러지고 기업이 무너질 때마다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같이 휘청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휘청이자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 돈을 빌려준 외국 자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진짜 위기의 방가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97년의 위기를 한국만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 우리만 당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시아 전체를 휩쓴 거대한 폭풍이었어요. 시작은 그해 여름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의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서 외환 위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 위기는 도미노처럼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차례로 휘청겼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이 폭풍이 한국까지 밀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아시아 전체를 덮친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은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기업들, 부실해진 은행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밖에서 밀려온 거대한 흐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크게 휘청겼을까요? 핵심은 빌린 돈의 성격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은행들은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곧 갚아야 하는 짧은 빚이었습니다. 단기외채라고 불러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 큰 집을 샀는데 그 돈을 다음 달에 당장 갚아야 하는 급한 빚으로 메운 거예요. 평소엔 괜찮아 보여요. 또 빌려서 돌려막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동시에 말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업들이 무너지는 걸 본 외국 자본들이 불안에 빠졌어요. 그리고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나라가 가진 외화, 그러니까 달러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달러가 없는 상황.
국가가 부도날 수 있는 상황이 코앞에 닥친 거예요. 이 위기가 얼마나 거셌는지는 숫자가 가장 잘 말해줍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1997년 11월 초 1달러는 약 900원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달 남짓 만에 그해 12월 23일 환율은 19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2,000원에 육박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900원이면 살 수 있던 1달러를 이제 2,000원 가까이 줘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요즘도 환율이 오른다고 많이들 걱정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그 짧은 시간에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주식 시장은 어땠을까요? 1997년 초 650이 넘던 코스피 지수는 이듬해 28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넘게 증발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후, 자금과 재산이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나라의 곳간도 마찬가지였어요. 10월 말 300억 달러가 넘던 외환 보유고는 두 달 만에 200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라가 쓸 수 있는 비상금이 무서운 속도로 말라간 거예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체감하기도 전에 이미 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1997년 11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나라의 곳간,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비어갔어요. 이대로라면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예요. IMF는 위기에 빠진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혹독한 조건이 따랐어요.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지원을 요청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끝에 12월 3일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날을 기억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그 발표를 보며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하던 나라가 불과 1년 만에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 살림을 꾸려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될 참이었으니까요. IMF의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한국 경제를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그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부실한 기업은 정리하고 부실한 은행은 문을 닫게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사람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금리도 크게 올렸어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힘들던 기업들이 더 버티기 어려워졌어요. 이 조건들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고친 약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너무 가혹해서 멀쩡한 기업까지 죽인 독했다고 말해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 약이든 독이든 그 고통을 가장 크게 짊어진 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대량 실직,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평생 한 회사에 다닐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요.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일상이 됐어요.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 한 가정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어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떤 사람은 거리로 내몰렸어요. 그 겨울 역이나 공원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자영업자들도 무너졌습니다. 손님이 끊기고 빌린 돈의 이자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뉴스에는 매일같이 어두운 소식이 흘렀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사람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온 국민이 지켜봐야 했어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절망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빚을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했어요. 그러자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꺼냈어요. 결혼반지, 아기 돌반지, 부모님이 물려준 금부치, 평생 간직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는 데 보태자.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1998년 초 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약 3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27톤,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외국 언론들은 이 광경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국민이 자기 결혼 반지를 내놓는 나라.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이 금이 나라 빚 전체를 갚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돈의 크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무너진 나라에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모두의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국민들의 헌신, 그리고 수출 회복이 맞물렸어요. 위기가 터진 지 불과 2년 만에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던 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2001년 한국은 IMF에서 빌린 돈을 예정보다 훨씬 빨리 모두 갚았습니다. IMF 관리 체제가 공식적으로 끝난 거예요. 세계는 이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가장 빠르게 무너졌던 나라 중 하나가 가장 빠르게 다시 일어선 나라가 됐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IMF 이야기입니다. 위기, 고통, 당열, 그리고 극복.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IMF 체제는 2001년에 끝났습니다. 빚도 다 갚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남긴 흔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의 시대를 지나며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들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살아남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효율과 생존이 최우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사람과 그 와중에 기회를 잡은 사람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격차가 그전보다 더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 그 겨울을 지나며 만들어진 풍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IMF는 2001년에 끝났지만 그 시대가 바꿔놓은 세상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고요. 선진국의 문턱을 넘었다고 자부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겨울.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화려해 보이는 번영도 그 아래에 균열이 자라고 있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건 거창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미쳐 돌아갈 때 가장 크게 다치는 것도, 그리고 끝내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환율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죠. 1997년의 그 겨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화려함 아래의 균열을 너무 늦기 전에 들여다보라고요. 지금까지 3번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종이가 된 돈, 꽃에 미쳤던 나라, 그리고 무너졌던 어느 겨울.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돈의 광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돈이 미쳤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